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는 기사가 나서 이 기사 하나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소유자 BC주에 몰렸다. 통계청 발표가 났나봐요. 네, 이걸 찾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찾지 못했어요. 일단 이 기사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BC주 다세대 부동산 투자율 전국 최고. 자, 셋방 별채 임대율이 높고 그 순위로는 랭포드, 서리 투자율이 상위라고 합니다. 기사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주하는 집에 다수의 독립된 임대 공간을 보유한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BC주에 가장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자자가 정말 이 많은 게 아니고 이 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집에 다수의 독립된 임대 공간을 보유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 보고선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여기 투자자가 BC주 제일 많나? BC주는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 다중 멀티 하우스를 이제 투자하기가 쉽지는 않은 곳인데, 쉽게 말하면 뭐 상대적으로 제가 있었던 캘거리 비해서는 좀 더 훨씬 더 어렵죠. 그래서 되게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뭐 세컨더리 숫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다수의 독립된 공간들이 이제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유가 결국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주택이 BC주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뭐 그런 형태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단독주택 내 세방 개념의 렌트용 주거시설, 그러니까 세컨더리 숫이라든지, 자, 뒷골목 차고에 이제 방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인웨이 유닛, 아니면 옆집과 붙어 있는 듀플렉스. 그러니까 내가 집이 하나인데, 뭐 듀플렉스 잘 아시죠? 그 트리플렉스, 그리고 폴플렉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요인들이 가장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뭐 당연히 좀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하고는 생각보다 좀 다른 기사구나라고 얘기는 생각이 들었고, 다세대 주택 소유자의 점유율이 광역 밴쿠버와 이제 광역 빅토리아에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많은 곳에 가장 많다는 얘기죠. 세부적으로는 이제 랭포드, 서리, 밴쿠버, 콜우드 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랭포드도 빅토리아 옆에 있는 이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빅토리아에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 더 싸게 들어가서 거기 뭐 반지하라든지 거주하게 됐던 거고요. 서리 같은 경우도 이제 가장 사람이 많은 이제 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일 텐데, 거기 지금은 3등이지만 뭐 10년 내에 그 단일시로는 이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불법적인 그런 세컨드리 수지 가장 많은 도시가 서리입니다. 그래서 서리시도 이거 합법화 시켜줄 테니까 신고하고 이제 좀 공사해. 투자에만 공사해. 눈 감아줄게. 이제 그걸 재작년인가 한번 공문을 냈어요. 그래서 합법화 시킬 수 있게끔, 그래야 세금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뭐 형사처벌 받지도 않고 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합법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순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투자자가 많은 동네는요, 그 주는 뭐 여러분도 예상했다시피 온타리오주입니다. 온타리오주가 투자자들이 집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주인데 13.6%입니다. 13.6%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두 채, 세 채 갖고 있지 않고 정말 막 유닛으로 표현하죠. 아무래도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뭐 10 유닛, 20 유닛, 100 유닛 뭐 정말 많이 갖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뒤를 따라오는 주들이 노바스코샤, 그리고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13.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가 뭐 지금 두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그 퍼센트지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온타리오주나 BC주나 집값이 굉장히 비싼 주다 보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집을 사서 월세를 받기에는 퍼센트가 너무 낮고, 사실은 이제 그 캐시플로우가 너무 좋지는 않아요. 사실은 이게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집을 사서는 어떻게 보면은 막 유튜버에 나오는 그 로버트 기요사키나 켄 맥켈로 같은 사람들의 그런 투자법 흉내를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보면 막 법원 경매 같은 걸 산다든지, 아니면 집이 정말 허름한 집들을 정말 사서 고쳐서 판다든지, 아니면 그런 집을 고쳐서 렌트를 준다든지, 그럼 확실한 캐시플로우가 나올 텐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니면 일반적인 시장 가격으로 사서 5년, 10년 렌트를 주다가 10년 뒤에
이제 리파이낸스를 받아서 그 렌트율을 이제 확 기간을 다시 늘려버리면 이제 캐시플로우가 이제 그때 확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말 좋은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은 시간을 갈아 넣어서 5년, 10년이라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뭐 좋은 캐시플로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캐피털 게인을 만들어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번다든지 뭐 두 가지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이상 뭐 어떤 눈에 띄는 효과가 나지는 않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BC주 온타리오주 그래프는 안 갖고 왔습니다. 왜 저렇게 집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집을 많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 알버타주도 부동산에 관심도 많고 사람들이 당연히 어디 가나 사람들이 뭐 경제나 돈이나 부동산에 관심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이제 BC주로 와 보니까 BC주에는 부동산에 정말 많은 관심 고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BC주는 결국은 이제 투자했을 때 실패하기 힘든 구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니까 금융위기 때도 불과 평균 집값이 뭐 9억이었던 게 90만 불이었던 게 80만 불 1억밖에 안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게 불과 또 1년 만에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집을 사놓으면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 지난 40년 동안 그래프인데 뭐 81년도에 좀 올랐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뭐 10년 만에 시장 회복이 됐고 여기서도 95년도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가 거의 또 9년 만에 시장이 회복이 됐는데 이 구간 빼고는 거의 뭐 월드컵 이후로 2002년 제가 이제 캘거리에서 잠깐 그때 밴쿠버 제가 유학을 했던 시기인데 이때 이후로 정말 엄청난 상승을 거뒀어요. 보면은 이 하우스 가격인데 그때 불과 40만 불 하던 게 지금은 거의 뭐 20만 불 가까이 2밀리언 가까이 올랐으니까 4.5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이 가격이면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됐던 거죠. 소위 말해 강남 불패처럼 야 밴쿠버는 집 사놓으면 무조건 올랐어. 무조건 오르니까 그러니까 집 사는 게 중요한 건지 언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았고 어느 지역을 사는 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수들이 많이 됐습니다. 시장에 전 영향을 받았다고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하우스 투자를 해서 제가 산 집이죠. 그 집이 결국 손해보러 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으로 밴쿠버에 샀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을 많이 거뒀겠죠. 예, 캘거리 샀다는 이유로 재미를 보지 못해서 이거 내 실력이 아니다. 사람들 실력이 아니라 시대를 잘 탔고 지역을 잘 그냥 운 좋게 골랐을 뿐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긴 있어요. 근데 보면은 밴쿠버는 역시 이 학습 효과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집을 샀을 때 이런 것들이 불과 1년 만에 대부분 회복이 됐었고 또 그걸 넘어서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계속 거뒀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에 고수들이 많고 전문가들이 많고 들긴 합니다. 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렇게 투자했지만 한 집에 있는 소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소득이 좀 낮은 걸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집을 사서 렌트를 더 많이 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득이 비슷하지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소득이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한 게 결국은 저 사람들도 자산이 많아서 그런 집을 산 게 아니라 그런 모기지 헬퍼라 그러죠. 모기지 헬퍼를 통해서 집을 샀다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아서 산 게 아니고 그런 헬퍼들을 통해서 자산을 이제 보유하게 된 거죠. 물론 저런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지금이야 평균 소득이 비슷하다고 하지만 더 많은 자산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싸지만 이렇게 BC주, 온타리오주가 투자자가 많다. 결국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 여기는 사람들이 계속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민자도 많이 몰려왔고 여러 가지 특성상 서부 해안 도시가 캐나다에는 지금 밴쿠버나 광역 밴쿠버나 빅토리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도시는 토론토밖에 없고 정말 대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고 거기서 많은 부동산의 기회 또 자산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많이 몰려오고 심지어 외국인들도 많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경기 침체나 그걸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결국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지금 집 산 사람들이
앞으로 좀 집값이 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 집 새로 산 사람들이 앞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 시간을 갈아 넣었을 때 5년 이상의 시간을 갈아 넣었을 때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그런 집에 대한 관심들이 또 공부로 이어져서 부동산에 또 많은 관심이 생기고 그새 모기지를 냈기 때문에 뭐 렌트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집 산 거에 대한 후회는 뭐 걱정을 할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휘발유 가격은 여름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알보타주의 산불도 났고요. 경제 성장이 둔화. 근데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왜 가격은 상승하는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인 것 같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제 유가를 1일 배럴당 80달러 정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오페크에서도 산유량을 확 줄여놨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쪽 좋지는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산유량을 줄이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적게 팔아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알고 있죠. 사실은 석유 시대가 이제 어쨌든 정말 종언의 지금 시대를 가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 수요가 줄 거라서 사우디아라비아도 보니까 사막이 지금 엄청난 도시들을 뭐 네오시티인가요? 그런 엄청난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런 건설 비용들을 조달을 하려면 적은 양을 팔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산업을 전환시키려고 그 나라의 체질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느라고 저렇게 비싸게 좀 팔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전기차의 관심들 그리고 서유시대가 종언하고 있다는 것들 이런 것들 모든 걸 맞물려서 이런 시대가 되고 있지만 결국 중간에 낀 우리들은 당분간 비싸게 석유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대략 둘러본 또 부동산 뉴스와 경제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주택시장 큰 손은 아직도 베이비 부모. 캐나다 전국 투자 목적 구입자 대다수를 차지한다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 지금 은퇴를 많이 지금 하고 계시긴 하는데요. 1946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러니까 이때 사실상 보면은 뭐 한국으로 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난하게 뭐 6.25 전쟁도 겪고 힘들게 산 세대지만 캐나다 북미로 보면 그죠. 저기도 근데 인생이 뭐 쉽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저 때도 뭐 기름 파동, 뭐 기름값 파동이죠. 1, 2, 3차가 1차, 2차, 3차가 있었고 또 지금 돌아보면 저 때가 완전히 전 세계가 고속 성장한 경제가 완전히 막 초고속 성장한 시기였었는데 당시에 살 때는 그죠. 문화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인간적인 대우를 해준 때도 아니고 뭐 정말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세대지만 그러니까 돌아보고 나니까 굉장히 전 세계가 고속 성장한 시기고 펜션도 굉장히 빵빵하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고 그 사이에 만약에 계속 자산을 샀던 분들이라면 굉장한 자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잖아요. 요때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러다 보니까 대개 55세 이상이 주거용 부동산의 대부분의 투자자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역사를 계속 봐왔잖아요. 그죠? 제가 어디도 설명했지만 집을 사면 거의 무조건 오르는. 그러니까 언제 어디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든 사면은 막 무조건 특히나 토론토, 밴쿠버는 뭐 너무 명확했죠. 그냥 사면 오르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재산 증식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젊은 층이 주택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집장만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저건 아마 저 세대들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부모 세대한테 밀렸고 지금은 또 베이비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자식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쪽으로 우리는 끼인 세대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세대별로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건 없다고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55세 이상의 주택 투자자들이 노바스코시아에서는 무려 66.9% 대단한데요. 뉴브론즈액이 66.1%, 근데 BC주도 58.5%, 온타리오주가 57.1%, 뭐 10% 가까이 차이 나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주택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 옛날에는 그 집을 이제 살던 집을 팔고 좀 뭐 다운사이즈를 한다 뭐 이런 개념이었었는데 이제는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자기 집을 이사 가면서 살던 집은 뭐 다시 임대를 놓아서 또 엑스트라 수입을 만드는 연금 외에도 또 다른 수입을 만들고 부동산 자산에서 상승을 통한 자산 증식을 이루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게 주택 시장이 하락세가 있을 때는 큰 리스크가 크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봐왔던 건 뭐
경제 위기 때나 팬데믹 때나 어쨌든 가격이 오르는 걸 계속 봐왔기 때문에 혹시 떨어지더라도 2, 3년만 홀딩하면 분명히 또 상승할 거다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저도 저 나이는 아닙니다만 보면은 저 나이로 점점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나이를 먹을수록 젊은 사람, 저는 이제 코인 투자 안 해봤지만 젊을 때 코인 투자 해보고 또 주식 투자도 해보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봤는데 그 중에 어찌됐든 실력이 제일 떨어져도 저처럼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어도 실력이 제일 떨어져도 집을 사놓고 어쨌든 자기 시간을 갈아 넣어 보니까 굉장한 리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습 효과로 인해서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근데 다 젊은 때도 있었고 나이 먹으면 또 그런 열심히 살면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좀 누리는 시대가 오는 때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베이비모 세대가 부동산의 큰 손이다. 자, 캐나다가 G7도 국가 중에 가계부채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 그 높은 집값이 원인이고 모기지 부채가 무려 75%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사실 가계부채 중에 모기지 부채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모기지 부채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요즘에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니까 그걸 굉장히 힘들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캐나다 전체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근데 작년에 비해서 모기지 이자 비용이 무려 28.5%나 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순수 모기지 내는 비용 자체가 거의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불 가까이를 지금 작년에 비해서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 돈이 없는 거죠. 정말 진짜 생각해서 매달 1,000불이 엑스트라로 저한테 넣어온다면 맨날 계산하는 게 이러면 저 치킨을 몇 마리 먹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저도 치킨은 도대체 몇 마리 먹을 수 있어 막 그런 생각 하거든요. 1,000불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달 1,000불을 이자 비용으로 더 내고 있으니 정말 삶이 지금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캐나다 소비자들이 주택 매입 지수, 그러니까 홈 어포더빌리티가 회복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주택 구매 지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자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구입 지수는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경기 침체나 다른 경제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광범위한 일자리 손실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가계가 건전하진 않은 거죠. 지금 세이빙이 없는 상태고 어떻게 보면은 실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잡을 잃는다면 완전 대재앙 상황인 거예요. 당장 뭐 세이빙에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또 론을 또 빌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근데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많지 않을까. 이걸 이제 living by paycheck 뭐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체크 월급을 계속 받아서 살아간다. 저도 사실 그런 입장이긴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캐나다에 지금 많이 있을 수 있고 RBC 리포트가 참 정확하더라고 보면은 제가 2년 가까이 지금 여러 리포트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RBC 리포트들이 굉장히 정확하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실업률이 2024년도 초까지는 6.6%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경기 침체가 더 많은 캐나다인들의 대출 연체와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오면 지금 가계가 지금 건전한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봄을 맞이해서 경기가 살짝 이제 반등하고 부동산이 살짝 반등을 했고 부동산 가격이 거래량이나 좀 오르긴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인 건 아니고요. 보니까 토론토 중심, 밴쿠버 중심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과연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경기 침체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도 영향을 받을지는 우리가 또 깊이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해보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빅토리아 데이라 롱 위크엔드입니다. 네, 저도 오늘 쉬는 날이라 오늘 좀 편안하게 하고 있는데요. 쉬는 날 근무를 해도 돈을 이제 2.5배 받는 날이어서 뭐 근무를 해도 좋고 또 쉬어도 좋고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벌써 좀 싸늘해졌더라고요. 춥더라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5월달이다 보니까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석유 기업 공용 엑슨모빌도 리튬 생산, 석유 시대의 종언, 이게 물음표가 있네요. 보니까 엑슨모빌은 사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가스 앤 오일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코라는 사우디아라비아 기업이 있긴 한데 이건 사실 국영 기업, 왕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예외로 치면은 엑슨모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오일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 리튬을 공식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리튬은 결국 그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광물인데, 그죠? 그래서 아칸소에서 12만 에이커의 매장지에 시추권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석유의 종원인가라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알버타주에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을 때 석유 기업에 관련된 공부를 사실은 신문들을 이제 많이 읽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봤을 때 이제 워낙 이제 가스 앤 오일 컴퍼니들이 돈이 많아요. 전통적인 기업이었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런 기업들은 막 30년, 40년, 50년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나 기업 크기나 그러니까 얘네들은 늘 가스 앤 오일을 시추하다 보니까 다른 광물도 시추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그 테넌트를 받은 사람이 그 토론토 대학교의 지리과를 나온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리과 출신이 이런 가스 앤 오일 왜 들어가지? 그랬더니 이제 어떤 뭐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광물이 어디 있는지 이제 그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데는 워낙 땅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아는 기업들이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다른 거를 캐낸다는 거는 뭐 장비가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도 잘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비슷한 부류의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리튬을 생산한다는 건 얘네들이 나중에 차세대 전기차 시대가 오더라도 그런 주도권을 이제 어느 정도 잡고 가겠다는 얘기인 거겠죠. 시대가 변하지만 거기에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당시에도 이제 그 캐나다에도 굉장히 큰 기업,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적응한다고 이제 하는 거 봤을 때 얘네들도 시대는 흘러가더라도 계속 이제 어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가스 앤 오일 컴퍼니들이 저렇게 변신을 시도를 할 때 이제 그 기업이 옛날만큼 이제 장악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죠. 옛날 오일 시대 때처럼 장악력이 있느냐 없느냐 옛날 같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것들도 부동산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옛날에 빅테크 기업들이 완전 전성기 때 물론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데 집값이 엄청나게 비싼데 여기가 다른 주에 비해서 지금 10% 20%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는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큰 난리가 났죠. 막 80% 떨어졌다는 기사도 크게 나기도 했었었는데 그 반면에 전통적인 기업들, 뭐 공장 지역, 러스트벨트라고 했던 지역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지금 상당히 다시 또 집값이 상승을 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저는 사실은 캘거리에서 오일 가격이 완전히 정말 소위 말하는 크러쉬를 했을 때 캘거리에도 집값도 완전히 그때 초토화를 맞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었었는데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저런 기업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뭐 투자를 하는 게 그 지역에 굉장히 큰 대도시라서 다른 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캘거리나 에드먼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력 기업들이 아직도 가스 앤 오일 컴퍼니들이 많아요. 만약에 쟤네들이 옛날 같은 장악력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도시도 이제 옛날 같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거리는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렌트비 비싸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캘거리나 에드먼튼 투자할 때는 시세 차익보다는 그 월세 투자 위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지역 밴쿠버 같은 경우는 월세 계산해보면 막 2.5% 잘 나오는 데가 막 3.8%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싸움인데 알버타 같은 경우는 시세를 만약에 시세대로 뭐 어느 정도 렌트를 받는다 그러면 뭐 4.5%, 뭐 5.5%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배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맘먹고 들어갈 때부터 월세 투자로 들어가서 추후에 혹시라도 경기가 좋아서 시상승이 난다면 감사하게 이제 받는 거고 애초에 그런 생각의 어떤 투자를 밴쿠버 지역은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 투자 그리고 캘거리나 알버타주 같은 경우는 월세 투자 형식으로 들어가는 게 방향성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일단은 리튬은 그래서 하얀 석유로 불리고요. 이게 지금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수출을 금지시켰고 전기차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핵심 소재다 보니까 리튬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금리를 다시 인상해야 된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물가가 생각보다는 다시 또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생각보다 지금 뜨거운 부분 있죠.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신호가 계속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실업률도 낮고 그죠? 월세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차라리 물가 상승을 좀 낮춰야 물가 상승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라도 다시 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가가 상승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이게 굳어지기 전에 사람 심리가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마음이 먹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이제 돈을 빨리빨리 쓰려고 한다는 거죠. 캐나다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그런 게 이제 인식이 굳어지면 물가 잡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게 굳어지기 전에 빨리 때려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도 금리 인상은 중지할 것 같지만 여전히 긴축은 유지될 거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캐나다 이민자가 늘어나는 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2025년에는 역대 최고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민자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2025년에는 원래 목표가 50만 명이잖아요. 근데 58만 명까지도 될 수 있다. 50만 명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8만 명까지도 예측이 된다고. 거의 60만 명이잖아요. 그죠? 야, 이러면은 정말 너무나 많은 이민자들, 우리도 이민자 출신이니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자, 지역별로는 6만 8천 명이 온타리오를 선택했고요. 브리티시 콜롬비아가 2만 4천 명, 지금까지 들어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한 10만 명 가까이 뭐 들어왔다고 추산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엄청난 인원이 온타리오주, 또 엄청난 인원이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온타리오주는 6만 800명이라 그러는데 온타리오에는 도시가 많아요. 그러니까 토론토, 뭐 미시사가 말고도 그 주변에 뭐 런던이라든지 다른 도시가 되게 많은 건데, 자,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밴쿠버, 버나비, 뭐 코키틀라, 뭐 서리, 랭리 딱 뻔합니다.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하여튼 이게 6만 명, 2만 명이라도 이 임팩트, 충격은 BC주도 만만치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뭐 경기를 이제 부양이나 여러 가지 좋겠지만 렌트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 그리고 중저가 주택이 너무너무 사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프리세일이 정말 일단 작은 돈 들었을 때 계약금 걸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프리세일이 지금 막 너무너무 뜨겁다라는 거, 그런 뭐 부작용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G7이 얼마 전에 열려서 별 관심 없게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신냉전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G7 국가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가 러시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고요. 경제지를 하겠다고 다시 또 얘기를 했고, 거기에 초청국인 또 한국과 호주도 비롯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쉽게 말하는 자유진영, 또 여기 뭐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늘 보던 인물들인데, 북한 권위주의 진영, 공산당을 안 하고 이제 권위주의 지역이라고 하네요. 어떤 뭐 꼭 공산당이 껴있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신냉전이 시작이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무기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죠. 냉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근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여전히 그 무기 공급하는 그런 컴퍼니들, 미국의 군수 업체들은 누군가가 꼭 적을 찾아야 되잖아요. 적을 찾아야지 또 무기를 팔아먹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번에 러시아 침공 때문에 그 유럽이나 그 근처 국가들한테 미국에 있는 그 군수업체들 돈을 엄청나게 벌었죠. 그 최첨단의 무기 만들어서 이번 실험 다 끝내서 다시 또 팔아먹을 준비가 됐고,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는 미국이 가장 큰 어떤 수혜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 수혜자는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이번 기회에 해가지고 전 세계 영향력을 지금 엄청나게 펼치고 있는데 둘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쟁은 과연 둘은 싫어할까? 이 경쟁이 정말 목숨 건 전쟁이냐? 뭐 아니죠. 둘이 이 경쟁을 하면서 가장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둘한테도 굉장히 바람직한 경쟁이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많은 돈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는 또 우리 개인들은 뭐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 단위 어떤 비즈니스가 지금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이제 반군인데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러시아 자유군단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군대였는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배신을 하고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하고 있는 지금 군대라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도 여기서 좀 나와 있는데
그라이로본이라는데 요게 지금 핵 시설이 있대요. 원자로 시설인가 있는데 거의 근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작은 반군이다 보니까 뭐 탱크 2대, 장갑차 10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색 중대 수준인 거죠. 제가 볼 때는 한 중대 수준인 건데 요게 이제 국경 전쟁을 치르느라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수비대가 없나 봐요. 그래서 엄청난 지역을 지금 진군에 들어가면서 그라이 로번을 좀 해방시키겠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사실은 제가 볼 땐 큰 영향은 없지만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니까 러시아가 좀 자존심이 많이 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러시아 전쟁은 생각보다 지금 질질 끌리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익이 맞닿을 때가 되면 또 끝낸다고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또 여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또 대략 살펴본 경제 뉴스, 또 전 세계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